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에도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뜨겁고 고용은 둔화됐지만 연준이 정책 경로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또 간밤에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또 압박을 했죠. 네,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고 또 지난 7월 말에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간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충격 없이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3,500억 달러 막대한 금액이죠. 네. 한미 간 최종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이제 향후 취업 비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룰 것이라고 또 러트닉 장관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단기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 미국인을 훈련한 이후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리쇼어링 성공을 위해서 미국 정부도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메인 이벤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외로 고용지표가 물가지표를 압도했습니다. 8월 CPI도 약간 끈적하게 나왔지만 이러한 우려를 덮을 정도로 신규 실업범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베팅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장의 호재일 것이라는 점에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감사 한 보면 오늘은 기술주보다는 다른 업종들이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1.36%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5%, 0.72% 뛰었습니다. 최종 상위 종목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라클 훈풍이 다소 잠잠해지면서 오늘 소폭 빠졌고요. 애플은 아이폰 공개 행사 이후 크게 빠졌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또 아마존은 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급증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기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로 올랐는데요.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테슬라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개했고 또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네바다주에서도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6% 넘게 반등했습니다. 오라클은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총 10위는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줬던 고용 지표부터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전주보다 3만 건 가까이 늘어났고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전주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지표는 고용시장의 해고도 낮고 채용도 낮은 추세에서 해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들이 전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나온 CPI 지표는 물론 약간 찜찜하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높게 나오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면 헤드라인 CPI는 전월보다 0.4%, 전년 대비로는 2.9% 오르면서 전달 대비 모두 상승폭이 0.2%포인트나 커졌고요. 근원 CPI는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는 3.1%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연준에서 더 중시해서 보는 이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2% 물가 목표치에서 크게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보면 어제 PPI 지표에서는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도했던 것과 다르게 CPI 지표에서는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거비가 다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항공료도 크게 뛰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관세에 영향을 받는 신차가 0.3% 올랐고 또 중고차나 의류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수치들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물가보다는 노동시장 약세를 막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9월에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올해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제 8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끈적한 만큼 50bp 인하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는 9월 금리 인하에 이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도 하향세를 그렸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오늘 큰 폭으로 빠졌고 10년물 금리가 오늘 4% 밑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30년물 금리는 오늘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도 올해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또 올해 추가 인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0.27% 빠지면서 97.51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10월에도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한 데다가 오늘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고 밝히면서 원유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유가는 그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04%, 1.84% 급락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은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선물은 0.18% 빠지면서 온스당 3,675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무니오스 현대차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내놓은 발언인데 이번 사태로 최소 2달에서 석 달간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는데 고용해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에 있지 않다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 말하기도 했는데 투자 축소 우려와 관련해선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전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등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에 주저할 수 있다 경고했다며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나온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보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을 보류하고 미국에 남아 현지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라지 않았다 전하면서 한국 측이 지적한 모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위협받던 사건이 일단락됐다 보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아시아 제조 강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한 신호로 해석된다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쿠팡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공개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미국 법원이 투자자들이 회사의 기만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제소 불가로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쿠팡은 상장 초기부터 제기됐던 주가 폭락 관련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스타트업 사이퀀텀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육박한 투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양자컴 업계 스타트업이 조달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고 기업 가치도 70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이퀀텀의 개발 로드맵이 실현된다면 업계 선두로 평가되는 구글 또는 IBM도 추월할 수 있다 평가했는데요. 양자컴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덧붙였습니다.
애플을 향한 월가의 사랑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투자 의견이 최근 5년 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5점 만점에 3.9점으로 지난 2020년 초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신문이 추적하는 애널리스트 중 55%만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90%의 매수 의견을 확보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AI 혁신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지적인데 최근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을 비롯해 굵직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공개하고도 이 시장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달라진 업계 트렌드를 제때 따라가지 못해 혁신의 아이콘이란 별명이 사라진 애플이 신제품 출시만으론 분위기를 바꾸기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 제라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조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프로젝트의 주 개발사인 글렌파른 그룹과 의향서를 맺었는데 연간 100만 톤씩 20년간 LNG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도 함께하길 바란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미일 관세 합의 후 제라가 일본 기업 중 가장 먼저 움직이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줄타기가 시작된 모습인데요. 다만 채산성 확보 등 여러 의문점도 뒤따르는 터라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조선압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국의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대형 조선사에 집중됐던 수혜가 중소조선소로 확산돼 중소조선소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조선사의 미국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50억 원을 배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5년간 총 200건의 기업 지원과 2,000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중소조선사가 한미 MRO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정 MRO 수주협력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SK플랜트가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CP 시스템이 23%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SK오션플랜트도 22% 넘게 올랐고 케이프 20.41%, S&W가 12.92%, 일승도 9.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공급 부족과 전력망 병목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2030년 이후에나 상업화가 되는데요. 이에 연료전지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인데요. 배터리와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소 과정이 없어 화석연료 기반 발전원 대비 대기오염 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주 원료가 천연가스라는 점에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SMR의 상업화가 늦고 전력원 확보가 급한 상황에서 연료전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향후 원료를 바이오가스나 수소로 대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 비용이 하락해 최종적인 청정 발전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마감 사항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범한 퓨얼셀 19.35%, 두산 퓨얼셀도 15.82% 시세 분출했고 SK 이터닉스 10.07%, LTC도 10%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는데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SMR 기술 개발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해당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서암기계공업이 17%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유니슨도 16.8%, 스페코 9.98%, CS베어링도 8% 가까이 뛰었고 대명에너지도 5.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의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 약 15% 증가하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용 칩, 특히 HBM에 대한 실리콘 웨이퍼의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며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서의 오라클 훈풍이 불어온 가운데 오픈AI가 오라클과 향후 5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도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IST가 1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12.9%, 엑시콘도 9% 넘게 뛰었고 마지막으로 네온테크와 IMT 모두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역사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선 연내에 이대로 3,500, 더 멀리 보자면 3,6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월엔 증시가 약하다는 징크스를 완전히 깨버린 국내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 지수 8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 3,344포인트, 또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0.2% 올라 8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식 양도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종목에선 세론이 나왔지만 정책 활성화 기대감은 계속됐습니다. 코스피에서 메이저 수급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만 1조 1천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66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은 3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개인도 47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날아올랐습니다. 세론이 나온 KB금융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들 모두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주도주의 입지를 다시 다졌고요. 또 2차전지와 방산, 조선 대표주 등이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펩트론이 5% 넘게 뛰었고 파마리서치와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젠은 2.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20전 상승한 1,39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보다 주간 고용 지표 부진이 더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390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소폭 약세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KRX 주가 지수 정기 변경이 이뤄집니다. 코스피 중형주 지수에서 대형주 지수로 편입된 종목들이 과거의 대형주 지수 편입 확정 발표 이후에 10거래 연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랜만에 냉동김밥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냉동김밥의 인기가 높아진 바 있죠. 어제 농심홀딩스와 우양, 풀무원이 시간의 흐름에서 강세 보였는데 오늘장까지 이런 모습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모두 보시면 4위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0.95% 오름세로 74,100원. SK하이닉스 오늘 프리마켓에서 좋습니다. 3%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가 31만 6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6%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0.3% 내림세입니다. 거래가는 100만 2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에선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알테오젠이 1.59% 반등하며 거래가 48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8% 강세로 11만 9천 원, 펩트론이 2.89%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와 에코프로도 나란히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발언이 나온 이후에 정책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들에서 세론이 나온 만큼 오늘까지 급등 이후에 소폭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공존하는데요.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 기대가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경제 지표 나왔습니다. CPI 발표가 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듯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미국 증시 뜨겁죠. 네. 뜨겁고 우리도 어제 엄청난 랠리를 펼쳤고요. 네. 이제 지금쯤 나오면 이제 그런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장폴 로드리기 교수의 그 유명한 이 그래프, 버블 붕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프에서 보면 마지막 정점이 뉴 패러다임이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논리 시장. 그래서 고용 지표든 물가 지표든 뭐 기업 실적이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네. 어쨌거나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장보다 지금은 어제 CNBC의 그 기사 제목 가운데 스피릿 오브 애니멀, 뭐 야성적 충동,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 그 케인스가 제일 먼저 쓴 용어인데 합리적, 이성적 그런 어떤 수치에 입각한 그런 것보다는 심리, 네. 아니면 뭐 집단적으로 한번 확 가는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시장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좀 더 가긴 가겠는데 요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은 40km는 뛴 것 같아요. 30km. 40km는 뛰고 2.195 남아 있고 스튜디오 돌아서 한 바퀴 스튜디오란다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뭐죠 그거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꺼내야 되는데 그 돌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42.19 다 잘 달려왔다가 마지막에
스타디움 안에 와서 자빠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한번 이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주실 분을 우리가 또 처음 모셨습니다. 네, 네. LS증권 리서치 전략팀 정다운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정다운 의원을 여기서 또 뵙네요. 우리 정 의원은 그건데 퀀트 위주로 그죠? 아, 네. 제가 퀄트 원래 담당을 원래 하다가 담당을 하셨고. 네, 이제 전략을 같이 좀 전략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전략까지 담당하고 계시니까 요즘 어떻게 시장은 잘 짚어오시고 전략은 잘 제시해 오셨어요? 큰 방향성은 뭐 그래도 잘 맞춰온 것 네. 같은데 글쎄요.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이제 그것까지 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정다운 리포트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것까지 짚어내게 되면은. 아니, 지금 저 미국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거 합니다. 어제만 해도 2개가 나왔잖아요. 물가 네. 지표, 또 뭐 네네. 고용 지표 중에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언급되는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까지 이제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만 요 2개의 지표를 어떻게 보셨고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셨는지. 일단 시장이 네.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좀 모든 지표를 해석하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는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CPI 먼저 좀 살펴보면은 예.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일부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데이터를 한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예, CPI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0.4% MOM을 기록을 했고 YOY는 2.9%, 코어 같은 경우는 0.3% MOM 그리고 3.1% YOY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물가가 다시 리바운드 한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세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조금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를 생각을 했을 때 예. PCE 물가가 가속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보였다라는 점이 특히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가 좀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나왔던 이유를 사실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텍사스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서 재난에 따라서 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었는데 그 신청 기간이 이번 주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용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해석 그리고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확인은 됐지만 과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보험성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I 그 전에 발표된 PPI하고 CPI하고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PPI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변동성이 큽니다. PPI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PPI가 발표가 될 때 아무래도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뭐 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큰 맥락에서 일단 관세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가 조금은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큰 기반이 되고 시장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시장 역시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클레이즈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각각의 업종마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 금융업종에서도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현재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시장 역시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지금 네.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이제 스타디움 표현을 주셨잖아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시장이 사실 어제까지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열됐다라는 느낌이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은 제한적이었고 네. 다만 이제 어제 밤 미국장을 바라봤을 때에는 약간의 과열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개별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튀는 것들이 생기는 모습이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과열에 대한 우려를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당장은 아니다. 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미증시에 한해서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증시가 사실은 저는 좀 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국 증시는 사실 과열됐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지점 세미나를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은 물론 뭐 일부 주식을 안 하시다가 새롭게 좀 유입을 하면서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과거에 21년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시장이 정말 과열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 증시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요. 예, 상승 여력이 과열 지금 현재 상태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보다는 앞으로를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미국 쪽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인지 이게 궁금해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좋게 봅니다. 예. 둘 다 좋게 보는데 이 미국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려면은 저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9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하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에서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1,390원대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해외 훈풍으로 인해서 이 원화가 약간은 강세로 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장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정다운 의원 설명 중에 잠시 나왔던 PPI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한번 보시면은 저 PPI 전월 수치가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던가요 이번에? 네네네. 예. 아까 얼핏 보고 지나갔는데 설마 마이너스 그저 봐 8월달에 전부 양쪽 다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래픽 작업하면서 설마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PPI가 마이너스 나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오히려 0.4%까지 CPI가 올라가지고 했는데 뭐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수긍도 빠릅니다. 귀도 얇고 그냥 아까 스타디움에 들어온 거 취소하고 42.195 중에 지금 한 35km 정도 달렸다. 그럼 좀 더 갈 수 있다. 라고. 정정. 네.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대로 그 기존이라고 하면은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기존이 50억 원. 네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관되지 않은 면이 약간 뭔가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수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수의 하단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상법 개정을 1차, 2차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주식시장의 구조적으로 약간은 주주들이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여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사를 앉힐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다면은 자신들의 이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앉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율들을 살펴보면은 금융주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강하게 좀 확대를 한 모습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략 뭐 50% 이상까지도 주주 환원율을 높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수의, 그러니까 종목들, 대형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금융주들이 이제는 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레인지 범위 자체가 약간은 좀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의 하방이 약간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지수를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 변수보다는 해외의 변수, 특히나 미국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유동성이 늘어난 것들을 투자단으로 유도를 하고, 투자단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익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사실 좀 희미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 여력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들어서 어제도 우리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달 들어서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우리 개인들은 지금 상당 규모로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일 그것도 있고, 이게 장이 계속 가는 장이라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털리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털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든지 뭐 둘 중 하나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은 이 뭘까요? 개인들 생각하기에 다들 9월 들기 전에 뭐 전문가 집단에서 방송에서 9월은 힘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도 갈 거예요. 이런 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네.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은 더 진화되고 더 똑똑해진 개인들 보기에 요건 과열이라고 본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한참 갈 길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일찌감치 매물 내놨다가 조금 더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개인 수급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결과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결과를 사실 우리가 또 그거는 봐야 되지만, 알 수는 그러니까. 없죠. 다만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릴 때, 물론 많이 올랐고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이 유동성을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SLR 규제 완화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부분이라든지 OBB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OBBB에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하게 주는 부분들과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했던 게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근데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고리가 완성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생각했을 때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돈을 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관세 때문에 약간은 깨져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불어와 주면서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 수급이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더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개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사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이라든지 2007년에 이제 1가구 1펀드 시대가 열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 저기 퀀터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숫자가 납득이 돼야 뭘 이렇게 뷰가 서실 뿐이잖아요. 우리 흔히 대한민국에서 한국 증시 PBR로 따져가지고 막 0.8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대충 사도 별 탈 없더라. 네. 근데 이제 1 위로 올라오면은 또 살짝 좀 줄이자. 뭐 이런 네네. 어떤 통념이 생겨버렸어요. 네, 지금 그렇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PBR 같은 경우는 3,000이 대략 한 1배 정도라고 3,000이?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340포인트, 44포인트까지 올라섰으니까 대략 한 1.1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높았을 때는 장 좋을 때는 어디까지도 가죠? 원래 예전에 PBR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0.8배에서 1.0배를 레인지로 삼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하는 구간에서는 1배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컬리 PBR 하이가 그러니까 고점이 몇이냐라고 하면은 대략 한 1.3배 정도 되고 지금 지수로 보면은 대략 한 3,900포인트 내지는 4,000포인트 정도까지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수의 하단 자체가 0.8배에서부터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예. 1.0배라고 봤었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좀 올라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하면 옛날과 같은 시장 구조에서도 1배 이상으로 갔었는데 지금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1배 이상을 가기 위한 조건 수출 증가율 가속화라는 부분이 사실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나간다라고 우려를 하던 상황에서 약간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 뭐 고점이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히스토리컬 하이를 트라이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900포인트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호.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이제 지수 전체적인 시장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종목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체감 수익률은 또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증시 지금 주도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도주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반도체,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저희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네.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예.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적이 올라와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금리는 어차피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주도주들이 뭐 지주, 뭐 금융주 내지는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수익 기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쪽, 뭐 하이닉스는 올라온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쉬었던 기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기반에는 AI 투자가 있고 AI 투자를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AI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그 했던 거 오라클하고 오픈 AI 간의 이제 계약 금액이 뭐 3천억 달러인데 야, 저 돈 같으면 미국 달러는 그 3,500억 달러 그냥 퉁 주고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큰 돈인데요. 우리도 한 400조 원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쪽 뭐 네,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은 계약을 걸로 맺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 쪽이 오픈 AI 쪽이죠 아무래도. 그쵸. 예. 근데 뭔 돈이 있지? 저 요즘 돈 없다고 그러던데. 오픈 AI. 예. 무슨 뭐 증자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던데. 글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뭐 제 얘기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썸네일만 보고 건성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뭔 돈으로? 얘들 지금 어디서 돈이 나오지? 그러길래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가 됐건 뭐 클라우드 구매가 됐건 오라클에다가 3천억 달러. 와. 그런데 그 소리에 오라클은 그냥 확 한번 날라버렸고 그러다가 또 한 이틀 또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오면 그냥 땡큐하고 파는 선수들도 많고 저 궁금한 게 어제 우리 그 일까지 체크되시는가 몰라. 농심은 왜 그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뭐가 있었길래? 글쎄요, 제가 그 종목까지는 테슬라는 왜 6%나 올랐죠? 테슬라, 이게 보니까 오늘 궁금해가지고 야, 이 테슬라 같은 게 하루에 6%나 올라. 그래서 테슬라에서 검색을 했는데 네. 다들 뭐 고용가 어떻고 뭐 CPI가 어떻고 해서 이 와중에 테슬라는 6몇 %나 그거 했고 그동안 뭐 했던 오라클은 숨고르기 했다. 그냥 중요에 끝나지 왜를 갖다가 뭐 그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찾고 싶었던 테슬라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올랐지를 설명해주는 기사는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급등하는 모습들이 저는 어제가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유의미했다, 하거든요. 지금? 예, 테슬라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좀 작은 종목들 중에 뭐 오픈도어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무언가 뚜렷하게 기업 자체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기반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후죽순 좀 급등주들이 생기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은 좀 과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다소 과열의 조짐은 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과열이 됐다고 뭐 바로 이제 냉각이 되고 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렇다기보다는 과열될 만한 환경들이 강화되거나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아니 지금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아니면은 이쪽보다는 약간 또 아랫단 밸류 체인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전에 소부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수익률 높여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소부장보다는 칩메이커 쪽이 조금 낫지 않나.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라든지 전자 같은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같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네. 뭐 이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칩메이커들이 증설을 할 때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네. 약간은 타이밍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대형주에 해당이 되는 뭐 칩메이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구금 사태, 요거과 연관해서 문제 우리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가 조금 앞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대미 경고일 수도 있고 좀 이제 살살하자 하는 제안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요번 이게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 이쪽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사람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이스타 비자는 근로를 위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문제를 삼으려면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뭐 정말 이거는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긴 예. 합니다만 고용 지표가 약간은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를 할 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의 좀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을 살림으로써 미국 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을 약간은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 자체가 약간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좀 액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26년에 있을 중간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경기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뭐 정부를 살릴 수도 없고 정부 지출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도 없고 그러면 투자단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에 무언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마스가나 이런 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됩니다. 3,376, 코스닥도 0.7%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84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4,500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2만 원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5만 4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04만 1천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호가가 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하락 예상되고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KB금융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8,300원. HD현대 중공업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7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대 상승 예상되죠. 각각 호가 11만 8,900원, 49,300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HL도 호가 39,300원, 삼천당제약도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오늘 대형주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와 SK하이닉스 지금 뭐 40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네. 사상 최고치를 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시장 속성은 그렇죠. 뭐 꺾일 때까지는 꺾이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여기서 다왔으라고 미리 예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매 관점에서는 제일 그냥 위험하죠. 아니 그나저나 네. 9월달, 10월달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뷰,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각자 본인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 뷰를 믿고 일찌감치 빼셨던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뷰를 믿고가 아니고 그 예. 뷰가 그 자신의 네. 생각과 일치했던 거예요. 보통 그렇죠. 보통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보기에 위로 간다 싶은 사람은 아무리 뭐 하방 전망 갖다가 내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죠. 그것도 예, 맞아요. 그게 사람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네. 듣게 되는 거고 그래 맞아 내 맞아요. 생각하고 맞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나도 팔고 싶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네 예, 그래 오늘 좀 줄이자 확정 편향이 있죠. 예, 좀 예. 그런 그게 있죠 그러고 나면 그래야 나중에 편하죠 너 때문에 그래 됐다 이러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 남 탓이 멘탈은 좋죠. 예. 오죽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서 그 머니쇼 플러스에서 주접을 떨었습니다만 뭐 뭐라고요? 시장 우리 정다운 애널리스트처럼 숫자로 컨트롤하는 접근도 있고 네. 우리가 실적 따지고 지표 따집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금리 네. 낮으면 돈 많아져 유동성 좋아져 하는 네. 금리고 심리고 아, 그래서 금리 심리, 거기다 톱니 톱니. 늘 간다 이래도 간다 저래도 간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하니까 네. 리리리로 가는 네. 거죠 시장. 아, 리리리. 예. 아니 지금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정 의원님 여기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하이닉스가 마침 이제 이 레벨까지 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열고 삼성전자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봤던 8만 전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지수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은 설마 싶었던 그 레벨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뭐 PBR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좀 드렸었잖아요. 하셨고. PBR 같은 경우로 이제 시장 전반을 좀 많이 바라보는데 예. ROE 단을 생각을 해보면은 ROE가 개선이 될 수 있냐가 이제 적정한 PBR 레벨을 설정을 하게 되는 네. 중요한 변수이고 지금 6, 7월에 시장이 올라올 때는 ROE랑 PBR을 가지고 이 점을 하나씩 시기마다 찍어보면은 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죄송한데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결국 에쿼티에 대해서 수익성에 따라 적정한 멀티플을 준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6, 7월과 같은 경우는 이제 ROE에 대한 개선,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없을 때 멀티플이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점이 위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 ROE가 개선이 되면서 적정한 멀티플이 올라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ROE가 얼마나 올라가니까 PBR을 몇 배를 줘야 되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겠죠. 근데 ROE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쉽게도 당장 이익 컨센서스가 그렇게까지 가시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단에 대해서 얼마를 봐야 되냐, 그래서 ROE가 몇이고 적정 PBR 몇이냐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내년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년에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이성적으로 지수 상단 레벨을 먼저 잡고 가기보다는 좋을 때를 최대한 즐겨나가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을 때 즐겨 나가자. 근데 살짝 어떤 그거는 이제 결국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어쨌거나 과열은 조금 느끼고 계시는 거구만. 과열 조짐이 일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9월 달에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레포 금리도 좀 급등을 하고 이러면서 살짝 단기 자금에 약간 경색이 올 수도 있다. 9월 하반월에 접어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9월 하반월에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장기 금리가 너무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단기채를 중심으로 예.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을 좀 끌어오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뭐 CMA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그 얘기 예.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9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21년 10월 이후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둔화 쪽으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눈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호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374, 0.9% 또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0.59% 올라갑니다. 839.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 상승합니다. 74,500원. 와, SK하이닉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32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갑니다. 35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9,000원, 0.6% 떨어집니다. 현대차도 하락합니다. 지금 222,000원이고요. 기아도 떨어집니다. 106,300원. KB금융 올라갑니다. 118,5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은 1.3% 하락 중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47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 올라갑니다. 119,100원. 에코프로도 1.6% 상승 중이고요. 펩트론도 1.7% 올라갑니다. 316,500원. 파마리서치도 지금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켄바이오는 약보합입니다. 153,500원. 그리고 ABL바이오는 104,800원으로 0.5% 하락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상승합니다. 291,500원이고 HLB 3,000당 제약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제도 이제 식품 관련주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서 저희 이제 국내 증시 좀 정리해주는 코너에서 냉동김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양이 13% 급등합니다. 5,230원 선, 그리고 풀무원도 6% 강세입니다. 15,640원이고요. 농심 어제 19%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16% 급등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6만 7천 원. 자, 그리고 우양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대상, 크라운제과, CJ 프레스웨이, 그리고 S&D, 빙그레, CJ 제일제당, 롯데 웰푸드 오늘 식품도 다 좋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쪽도 아까 보셨다시피 흐름 좋아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3D 랜드 쪽이라든지 뉴로모픽 반도체,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3D 랜드 쪽으로 좀 볼게요. PSK가 지금 6% 강세입니다. 27,450원이고요. 원익 QNC도 6% 올라가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5% 이상 상승합니다. 26,500원. 그리고 테스도 3.6% 상승 중이고 PSK홀딩스도 2% 올라갑니다. 39,450원. 유진테크, DNF, 테스 다 올라가고요. 원익 IPS, 유니테스트, DNF 다 좋습니다. 오늘 3D 랜드 쪽도 흐름 좋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네페스아크, 네페스가 각각 4%, 3% 상승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2%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다 좋아요. 음식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좋고 MSC 같은 경우는 음식료 섹터에서 지금 상한가입니다. 12,490원. 그리고 오뚜기도 9% 강세고요. 사조동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4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96억 원, 그리고 기관은 3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7억 원, 5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는 지금 1,600개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1원 80전 하락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에요. 음식료 섹터,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진짜 외국인들이 얘들이 선순지 요럴 때 그냥 탁탁 차이 실현하는 우리 개인들이 더 지금 잘하고 네. 있는지 어쨌거나 얘들이 만들어내요. 요 진짜 기울기가 또 굉장히 또 가팔라졌습니다. 보면 우리 일봉이나 주봉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지금 뭐 바른 공중에 붕 떠 있고 이평선에서 한창 위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뭔가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확 그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환율이 너무 안 움직인다. 그래요. 아까 결국은 유동성에 관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조금 마무리를 짓자면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죠. 거고 예. CMA 계좌나 뭐 MLF나 이런 단기 파킹성 자금들이 워낙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 단기 자금 시장의 우려들은 약간은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FOMC를 통해서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네. 약간 혼란이 느껴지면은 불안이 네네. 느껴지면 연준이 또 네. 나설 것이다. 우리 지금 예탁금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규모가? 그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많고. 올라서 있고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뭐 높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높은지까지는 그 좀 정도는 체크를 아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순매도만 따지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개인들 중에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신용도 쓰실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네네. 그쪽 규모는 어때요, 요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용 자체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금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우려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의 신용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당장은 큰 우려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지금 현 랠리를 그렇게 불안하기보다는 상당히 뭐 일리 있는 랠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좀 그거 섹터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늘도 보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지수도 날아가고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만 바이오 쪽에서도 가는 놈, 못 가는 놈 구분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럴 때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어떻게 보세요? ETF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종목 발굴을 나서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상당히 뭐 좀 개인의 선택과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냐의 여력에 따라서 네.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서 네. 글쎄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시장 전반을 바라보면은 일단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 기존의 금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힘들었던 쪽이 있고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성장해 나가는 쪽이 있거든요. 예. 근데 후자가 이제 기존의 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 뭐 조방원이라고 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고통받던 쪽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조금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소외주 단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음식료, 농심 얘기하셔가지고 예. 찾아보니까 예. 이제 10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라면 쪽이 예. 괜찮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농심이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음식료 쪽, 필수 소비재 쪽을 보시면은 주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서는 그림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뭐 종목을 투자를 해라, ETF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컨셉을 딱 잡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소외되었던 것들 중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것들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도주를 중에서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를 생각했을 때 더 갈 수 있는 걸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이라든지 컨셉 자체를 좀 발굴하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아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원을 뚫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40만 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반도체 쪽이 이제 차기 주도주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섹터가 지금은 반도체 쪽 그리고 나머지 원래 주도주 영역에서는 저희는 전력기계 쪽이 제일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전력기기.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든지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증권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도 저희는 그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면 뭐 네. 음식료 쪽. 네, 음식료 포함이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을 네. 드려보면 반도체는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주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가 증권주는 지금 당장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시장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증권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이 권익을 주장을 하려면 사실 기업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쉽진 않습니다. 대규모 장비 투자가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네. 수요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도 조금은 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향후에 주주들이 좀 주장할 만한 권익을 주장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게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전력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AI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력기계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비싼 것들을 바라볼 때 관건은 지금 비싸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기대감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려면은 실적 추정치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정책 방향을 생각했을 때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소버린 AI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추론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전력기기 AI에 대한 투자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는 전력기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몇 개 종목들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 엄청난 단타 대회가 벌어지고 있네요. 어제는 농심이더니 이제 농심에 비해서 덜 올랐던 농심홀딩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막 16.8% 뭐 이러다가 지금은 5.8%. 98,400원이 고점인데 현재는 89,000원. 어마무시한 지금 그 게임이 펼쳐지고 있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잖아요. 라면 얼마나 더 팔렸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밸류체인. 소비자 쪽 여쭤본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SK하이닉스 가면은 직접적인 밸류체인 한미 반도체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9만 원대인데 오늘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한미반도체잖아요. 네네. 한미반도체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업황 전반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도 긍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뭐 종목단을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기는 저희가 좀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IT 쪽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는 뭐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환율은 왜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보세요? 그쵸. 꼼짝을 못하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예. 합니다.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사는 조건으로서 이제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 흐름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 뭐 며칠 동안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추이를 그려놓고 보면은 환율이 고점을 기록하고 하기 이전 혹은 이후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먼저 도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산 전략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식이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떤 식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금리가 꾸준히 좀 인하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미국채 쪽이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유동성이 좀 풀려나가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의 성장성을 부각을 시킨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채를 통해서 조금의 안정성과 뭐 수익을 좀 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수익률로 치면은 업사이드 여력이 주식 쪽이 여전히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질문이 좀 딸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 정다운 위원이 좀 저희 비즈 나오시면서 준비한 요거는 얘기하겠다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글쎄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지만 본질을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기업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한지 혹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음식료주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본 거고 주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사실 시장의 이제 동인 자체가 지금은 매크로 변수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바라봤을 때에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저는 시장이 사실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수 ETF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에서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간밤에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했는데요. 최근 추이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연수원 이석진 경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값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은 점점 굳어지는데요. 자, 금값도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값 최고치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연초 대비로는 지금 38% 올랐고요. 한 달간으로 보면은 한 8.5%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강세장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안전자산인 금값과 위험자산인 주가가 동시에 하락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는 사실상 시장이 골디락스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기와 물가 측면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것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산업금속 가격 및 물가를 보여주는 물가 상승률 모두 일종의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라는 점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골디락스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욱이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까지 높아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예금보다 금의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뒤따르는 논란은 고평가 논란인데 고평가의 상대적 잣대인 주식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에 딱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요. 국제 은값도 지금 보니까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 상황인데 은 추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은값 역시 네. 지금 오히려 형님인 금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 대비로는 지금 44% 정도 올랐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지금 금하고 은뿐만 아니라 같은 귀금속 계열인 플래티넘과 팔라듐도 급등했다는 점에서 네. 시장이 귀금속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과 기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은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도 호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생산물에서 은 광산이 아닌 구리광산이나 아연광산 같은 데서 나오는 부산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에 의해서 이런 산업금속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은 생산 역시 줄면서 공급 측면에서 호재도 이런 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교수님, 저 팔라디움이라는 게 저 귀금속입니까? 아니면은 비철금속입니까? 저게 뭐죠? 팔라디움이? 네, 플래티넘과 팔라듐이 다 귀금속 계열인데요. 네.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신구 수요보다는 산업금속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촉매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플래티넘과 팔라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귀금속 장신구 용도 같은 것들이 많은 반면에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 산업금속용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높은 그런 귀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유가도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한테는 차라리 팔라듐 이런 것보다 유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 예.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귀금속이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원유 시장은 디스카운트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희소성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원유 시장은 희소성이 상당히 낮은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뭐랄까요,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가에 대한 정부 개입이 높은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물가에 대한 정부 개입 측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주식시장이나 금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은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글로벌 경기가 확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 경기에 민감한 이 원유 가격이 오를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유 투자의 매력을 그다지 못 느끼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슈와 함께 주목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성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승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앉으셔서 우리 이석진 교수님하고 전화 연결하는 내용 좀 들으셨죠? 한번 뭐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아서 뭐 유가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뭐 미국도 우리도 주가는 훨훨 날아갑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 네. 요즘 경기는 안 좋다는데 네. 뭐 일자리도 뭐 그렇게 안 좋다는데 네. 확 가는 주식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재밌는 관점이긴 하네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뭐 환경 자체가 안 갖춰졌다라는 거죠. 뭐 사업이나 기업 운영하기에는 힘들고 네. 장사하기도 힘들고 결국 그래도 뭐 기본적인 뭐 인건비라든지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그나마 뭐 핸드폰으로 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다가오는 답변이다. 네. 빙고. 저는 뭐 동의. 뭐 창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가게 네. 여는 것도 힘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네. 딱히. 그나마 이거 뭐 돈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네, 환경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네요. 예. 맞아요. 첫 질문 해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예. 예, 지금 7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이제 공급 확대가 주요 골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여기서 주목할 점을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번 대책은 예. 좀 주목할 점이 없다라는 주목할 평가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네.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골드락스네요. 그 부동산 대책으로 보면은 결국 기존에 나와 있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도심 안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심 내에 일정한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면은 도심 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뭐 유지 보수나 뭐 새롭게 멸실을 해서 새롭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출산도 좀 저조하고 학교의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학교 용지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택을 좀 더 짓겠다. 한 3,00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심 안에 놀고 있는 뭐 유휴부지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쪽에 좀 관심 많은데 성균관 그 야구장이나 또는 뭐 송파 위례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한국개발원 부지 그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별관 부지 이런 것들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 물량만 보시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자 대비했을 때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공급 대책에서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그 LH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시행을 바탕으로 공급의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게 주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외적으로는 이제 수요 억제책도 같이 나왔는데
규제 지역, 그러니까 뭐 강남 3구하고 용산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규제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그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면서 일정한 그 뭐 소위 말하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라는 목표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통 서울에서 아파트들을 이제 서울시장이 예. 어떤 뭐 컨트롤을 많이 해왔는데 예. 국토부까지도 확대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제 국토부에서 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뭐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그리고 뭐 통합 심의를 통해서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우리 그 이진 소장님께서 네.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거 보니 예. 요번에 별로 뭐 그렇게 들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죠? 내용이? 소장님 HTS 차트 보고 계셨어요. 뭐 대체 요번에는 좀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언급까지 하시면서 참. 네.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부동산 관련 내용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도 보고 뭐 경제적인 내용도 어쨌든 부동산의 삶하고 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돼서 기사나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들을 했지만 뭐 많이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투기 수요가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산업이라든지 또 어떤 금융시장 쪽으로 조금 투자 상품화 해가지고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런 쪽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까지 부동산 항상 해왔던 정책들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 자신감들을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최대한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은 좀 피하는 뭐 그런 느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대책들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뭐 투기 억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도 보면은 뭐 수요 억제도 지역별로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에서도 50%에서 한 40%로 낮추는 게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그런 뭐 규제 정책도 아니고 공급도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제가 느끼는 그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뭐 국민들한테 뭐 관심을 최대한 안 갖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뭐 대책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어떤 그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그렇게 뭐 많은 언급은 없었다. 근데 앞으로 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라면은 뭐 규제는 하겠다. 뭐 요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7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은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제 직접 시행한다. 네. 근데 이제 뭐 공공이 주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뭐 네. 안정적일 것이다 생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만, 근데 왜 업계나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가 크다는 거는 왜 그렇죠? 이 주택 개발을 하면은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건설하는데 요즘에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뭐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사업들을 지금도 누적되어 있는 거를 주도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면 이 부채가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그런 우려 안에서도 부실한 그 사업 그리고 뭐 국민들 뭐 혈세를 가지고 주택 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죠. 공공의 이익들은 늘어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그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민간은 이런 거거든요. 주택 시장이 좀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공급 물량들이 들쭉날쭉한 면은 있긴 하지만 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택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뭐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겠다라는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주택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LH가 예전에 땅 투기 관련돼서 연루도 많았고 뭐 비리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비리가 더 늘어나고 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재정 부실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그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방만하게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업을 LH의 뭐 인력이라든지 현재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연 지금 135만 정도 뭐 이 네.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덩치를 하기에는 인력이 따라줄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게요. 자, 지금 집값 네. 최근 부동산 동향은 어때요? 지금 대책이 보니까 627, 97 지금 기간이 네. 지금 간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두 네. 번이나 대책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가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 확대가 된 지역들을 보면은 네. 역시나 뭐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이 지역들이 가장 뭐 상승에 좀 눈이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79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두 달 새 한 1억 6천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3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승폭이 확대된다라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기존에는 뭐 한 8, 9개 구 정도가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6개 구, 뭐 한 7개 구 정도만 상승세가 상승하는 모습들. 그래서 국지성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뭐 양극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뭐 항상 주장을 하는 거는 네. 모든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게 과연 득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기회를 좀 저 지역 아닌 곳에서 판단을 해서 기회를 좀 포착을 하고 향후에 저런 지역들로 이동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초 뭐 지금 송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앞서서 97 대책에 나왔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까지도 뭐 지정을 할 수 있게 지정권자를 넓혀준다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승하는 폭 대비했을 때 국지적인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저는 뭐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송 대표님 네. 이거 아마 네. 질문지로 네. 보내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도저히 이 전문가로서의 송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 뉴스가 됐던 청년 안심주택. 네. 근데 이거 무슨 뭐 경매로 넘어가고 네. 이 청년들이 진짜 무슨 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이게 어떻게 안심주택이에요? 아니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 안에서 예. 뭐 어떤 그 청년 그 안심주택을 표방을 하고 사업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깡통 전세들이 많아지고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저런 그 상품들이 나와줬거든요. 예. 근데 공사비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주들이 돈을 좀 운영을 하고 유용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청년 안심주택 시행을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곳에서 하면서 자금 회전들 그리고 정부 아까도 LH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견제 장치가 뭐 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그 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런 형태를
계속 모니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H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네. 135만 호의 사업들을 하는 그 과정을 모두 다 모니터를 하고 실제로 파악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지금 네.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 이런 뭐 그냥 방만 되고 있고 제대로 뭐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앞으로 이런 보증보험 뭐 뒤늦게 지금 지원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그 보증이라든지 저 안심주택이라는 안심됐다라는 단어만 믿고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간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깊숙하게는 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증보험에 대한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세부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도 있고 미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보증금 피해가 발생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안심주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입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글쎄. 보여집니다. 예. 그 9월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로 좀 네.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한 거잖아요. 지금 일부 지역만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분양 사태가 지금 큰 상황이고. 네, 그렇죠. 예. 지방을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실거주 중심, 1주택 중심으로는 지방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자금을 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네. 지방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규제 자체가 임대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 활성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 분양에 대한 그 전망직수에 대한 격차가 네.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는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울산 같은 경우가 요즘에 뭐 조선 관련돼서 뭐 주식 쪽에도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 업계에도 조금 일정 부분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되는 지역들은 있겠지만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의 격차가 좁혀지는 일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떤 분양을 완전히 해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건설업계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뭐 산업의 구조 자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분양 전망 지수가 어렵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굉장히 좀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1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고 뭐 1주택자가 똘똘한 주택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금 그 부동산을 가지고 그 뭐랄까요? 뭐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돼주지 않고서는 분양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요즘이 갈수록 이 청약 통장 네. 무용론이 네. 이렇게 점점 그거 하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CG에서 나온 것처럼 분양가가 일단 높고요. 네. 그다음에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첨되기 어렵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당첨이 돼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청약을 하나마나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실컷 그 청약 가점들을 운영을 해도 뭐 우리가 지금 84점 만점이 최근에 잠시 르엘에서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르엘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에다가 가족이 7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7명 가족을 모시면서 무주택을 운영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네. 이게 뭐 당첨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적고 당첨이 돼도 돈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대출도 축소가 되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우선 받았다가 전세를 놓고 싶어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에 대한 인플레이션들도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고 부양을 많이 할 수 있는 7명 정도 살 수 있는 무주택이면은 한 40, 50평 정도 되는 전세에서 고가로 살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당첨돼야지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뭐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냥 청약 도전하고 있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집 산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청약제도 개편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 하도 막 뜯어고쳐가지고 예. 맨날 뭐 해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민간하고 공공에 대해서 예. 좀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청약 대비했을 때 조건들이 까다롭거든요. 네. 예, 지금 비교들을 하는 걸 보면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종합 저축, 그다음 청약 저축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청약 부금까지도 있고 청약 예금, 청약 종합 저축까지도 열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차를 좀 줄여가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예치금만 있어도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12에서 한 24회 정도 그 납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도 민간 같은 경우는 불필요했고 공공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 같은 경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간극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약의 그 통장 납입 입금 같은 경우도 횟수를 좀 줄여간다든지 자산에 대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상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뭐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그 청약 저축을 자꾸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사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돈이 모자란 거예요. 주택 공급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너네 우리가 청약에 대한 그 조건을 낮춰줄 테니까 주택 그 청약 저축을 좀 많이 해. 왜냐하면은 니네가 돈을 많이 좀 부어놔야지 우리가 뭐 운영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자꾸 좀 이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 청약자들을 위해서 청약 저축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돈줄이 말라가니까 이탈을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파네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순매수인데 개인은 어제도 많이 팔았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박상준 이사 틀렸네요. 정강호야. 그러게요. 참 시장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